네, 계속 이어서 이제 청산 절차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청산 절차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실행 통지를 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채권자가 하는 거겠죠. 실행을 통지한다. 담보 가등기의 권리에 기해서 기속 청산을 하겠습니다. 이 실행은 뭐죠? 권리 취득의 방법. 기속 청산이에요.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받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통지입니다. 그런데 청산에서는 핵심은 폭력의 방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통지를 해야겠죠. 이 제도의 목적은 폭력을 방지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렇게 되는 그 폭력 방지에는 논의 전제가 그럼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액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액과 채권액을 비교했을 때 채권액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실행 통지할 때 뭔가 통보할 때 뭐가 있냐면 핵심은 청산금 평가액이라는 것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 근데 이 청산금은 결국 이겁니다. 지금 통지 당시에 부동산의 시가와 그리고 360조의 채권액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통지할 때는 부동산 시가겠죠. 왜냐면 중요한 것은 이제 청산금인 겁니다. 이 채권자가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평가할 때 그러면 자기의 채권도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근데 채권액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360조에 기재한 채권액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60조. 그럼 360조 저당권 때 기억나십니까? 360조 뭐였습니까? 원본, 이자, 이약금, 지역설의금, 저당권 실행 비용. 그러한 내용들을 기재해서 통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으면 통지를 할 때 통지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와 360조의 채권액. 그러면 이제 통지 당시의 부동산 시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 아파트라면 KB 국민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까? 근데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뭐 객관적으로 하고 이것은 채권자의 마음이에요. 시가액은.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시가에 대해서 반드시 객관적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평가도 상관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 절차에 따지게 된다면 이 부동산 시가는 감정평가를 거치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준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판례는 주관적인 평가인 경우 즉 객관적이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통지로서는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만약 여기를 너무 객관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면 이 실행 통지 단계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담보가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거는 나중에 다르게 별도의 문제로 다루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갚고 말소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가 평가한 금액이 이의가 있으면 네가 돈을 갚고 이 담보가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말소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래서 주관적 평가라는 거. 이 부분이 출제하는 포인트입니다. 주관적 평가로도 상관없다. 주관적 평가의 의미는 뭐냐면 이 통지 당시 부동산 시가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다시 제대로 객관적 평가해서 실행을 통지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채권자 청산권을 평가하니까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청산금을 계산했는데 시가는 1억인데 자신의 채권은 이자, 원금, 이약금 해보니까 3억이다. 그럼 청산금 없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한 경우에도 통지한다. 청산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행은 통지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청산금액 없다.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겁니다. 시가는 이만큼 내고 채권액이 있는데 청산금은 없다. 그 내용을 통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산재산 채권자의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없다고 하겠죠. 주관적 평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가했을 때 시세는 10억이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3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 통지한다. 다만 청산금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또 하나 이제 채권자가 청산금을 이제 평가한 청산금 통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법으로 청산금을 다툴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통지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주관적인 실행 통지 기억할 게 주관적인 평가액도 오케이다. 별도 다시 통지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청산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실행을 통지를 하게 되면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청산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이다. 이 점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왜 청산기간을 두냐면 실행 통지하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걷게 되면 청산기간을 둔 것은 누구한테 유리하냐?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실익은 청산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 청산기간 경과되면 네가 원치 않아도 당신의 소유권을 이를 염려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 청산기간에 빨리 해결해. 그런 의미로 두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아니면 담보가등기에 설정된 이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 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2개월의 기산점은 통지, 실행 통지죠. 채무자 등. 채무자 이제 등을 배울 겁니다.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전부 도달이 돼야 합니다. 이 채무자에는 등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이 별도입니다. 그 사람도 아니면 물상보증인. 이제 채무자 등에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이 채무자 등입니다. 채무자 등에게 누구다? 물상보증인.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런 사람이 다 채무자도 있고 물상보증인도 있고 제3취득자도 있으면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실행 통지를 하고 이 세 사람 모두에게 도달한 그 시점 이후부터 청산기간이 경과된다고 이해되시는데 거기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은 2개월입니다. 청산기간이 경과됩니다. 그럼 청산기간이 경과되면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산은 뭐냐면 이제 청산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실행 통지할 때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청산금이 있는 경우와 청산금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함으로써 있으면 지급하면 그 반대로 뭘 한다? 채무자에게 아니면 물상보증의 소유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산금이 어떻게 되냐? 청산금이 없을 때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채무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갖습니다. 그거를 하나 기억해.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끝나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산금은 근데 채무자가 이때 갔는데 이 청산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좀 독특한 게 있으면 이 청산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권리가 있겠죠. 청산금 청구권. 원칙적으로 누구냐면 청산금 청구권은 채무자 등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등이 지급하니까 당연히 청산금 청구권 누구한테 있어요? 채무자 등이겠죠. 그런데 가담법은 특이하게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이 청산금 청구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좀 독특합니다. 따라서 이 청산금 청구는 원칙적인 채무자 등이지만 법에 의해서 후순위 권리자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청산금이 지금 보관돼야겠죠. 일정 기간은. 따라서 채권자가 아니면 채무자가 청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청산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청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독특한 법률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순위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 비록 청산금을 채무자 미리 지급한 상태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상황에 있어서는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청구하게 되면 다시 돈을 줘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중 지급 변제, 이중 변제의 이음이 있습니다. 이중 변제의 이음. 좀 말이 어려운데 후순위 권리자 보호한다는 독특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후순위 권리자와 관련해서 제3채무자 등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도관한 다음에 바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공탁해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 상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청산금 지급 청구권과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은 소유등 청구권은 어떤 관계?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게 법조문에 있습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그게 형평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청산 절차잖아요. 이런 청산 절차가 거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본등기,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등기가 경력됐다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근데 이제 본등기 청구권 왜 그러냐면 이 신문을 알게 되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여기 청산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 절차를 거쳐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이제 등기 신청서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보가등기에 의한 등기 신청, 담보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와 그 다음에 신청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가 있어요. 담보가등기 그때 뭘 내야 하냐면 이 신청의 기재사항이 뭐냐면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 도달 시점 그걸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에서는 청산금 지급과 관련 지급이나 공탁 관련 서류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하게 됐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러한 신청이나 이거를 또 소명, 그 다음에 요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즉 청산 절차를 채권자가 거쳤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런 신청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되면 각하가 돼요.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을 통해서 이걸 심사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를 거쳤는지 안 했는지를.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이 되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없음에도 등기가 되는 경우는 허위인 경우가 많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본등기가 경료됐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산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등기가 이렇게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구나. 청산 절차를. 그걸 보고서 본등기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각하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산 절차 배웠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 출제번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봉의로 담보관계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있어요. 자, 그런 거죠. 저당권도 수인의 채권자일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담보가등기 목적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있어요. 수인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담보가등기를 하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쟁점은 뭐냐면 이 수인의 채권자가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지분이 있겠죠. 이 채권자는 담보가등기 지분을 갖고 있겠죠. 지분으로 권리를 나눠봅니다. 중공이라고 할 겁니다. 그 경우에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청산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가 가능한지. 수인의 채권자가 3명이다. 그래서 지분이 가액이 어차피 이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 경우가 많거든요. 지분은 똑같다 싶으면 1대1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겠다. 그러면 한 명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청산 절차를 거쳐서 3분의 1에 대해서만 본등기가 가능한 건지, 그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판례는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 예약 안개권을 가지는 경우, 그러려면 각자가 불가분적인 채권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의 독립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산 절차를 거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매매 예약 완결권을 형성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거를 함께 행사하는 거지 아니면 단독으로 행사 가능한지 되는데,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매매 계약을 가진 경우, 독립다는 답이 힌트예요. 독립된 게 자신의 지분에, 독립되면 자신의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청산 절차가 가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구분하는 해석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고 어렵습니다. 힌트는 뭐냐면 독립이다. 독립돼 있으니까 내가 내 지분에 대해서만 청산 절차 거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실행통지. 자, 청산 절차를 먼저 보는다. 실행통지. 통지상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그래서 아까 가담법의 적용 실익.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왔죠?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구체적으로 통지 당시, 예약 당시가 아닙니다. 예약 당시는 언제 적용이 됐죠? 가담법이 적용되는지 문제입니다.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실행할 때는 통지 당시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과 360조에 기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자, 평가액을 통지할 때 세부적으로 통지 당시의 평가액과 360조에 기정 채권액을 밝혀라는 겁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자, 이 경우 법 3조 제2항은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에 의해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이 지문 자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법조항을.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 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통지를 평가액 통지하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게 뭐다?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360조에 기존된 채권액이다. 360조에 기존된 게 뭐냐?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답니다. 그런데 담보가등기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둘인 경우에는 뭘 더 밝혀야 한다? 각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이 지문은 그대로 27에 기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채권액을 할 때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아니다는 거.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밝힐 필요가 없다.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청산금 평가 시 실행통지에 후순위 권리자 피담보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기출이 됐습니다. 자, 한번 이제 배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전체적으로 밝혔을 때 내용인데 복습하는 겸해서 어떻게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지를 2015-1327에 대해서 실행통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3조 4조에 의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였죠? 권리 취득의 방법, 권리 취득, 즉 기속청산. 담보권 실행 방법에는 권리 취득과 경매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권리 취득의 방법이죠. 근데 권리 취득의 방법은 기속청산. 이렇게 읽으셔야죠. 그 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당연히 담보권 실행은 변제기 이후에 가능한 거죠. 그건 당연한 개념입니다.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실행 통지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거죠. 누구한테? 채무자 등.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등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도 있겠지만 채무자의 부탁으로 제3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즉 물상보증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담보가등기 이후에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등은 누구다? 채무자, 물상보증이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이 담보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 취득자. 여기서 말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당시에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근데 피담보 채권액은 아까 뭐라고 썼죠? 360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밝혀야 하니까. 민법 360조의 금액을 밝혀야 한다. 그게 뭐였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그 다음 실행비용. 이 권리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실행비용이겠죠. 의미함으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 변제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이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왜냐면 계속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점 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은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이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되니까. 이게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자, 또 하나 채권자는 주관적인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고 아까 그랬죠. 반드시 객관적일 필요 없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도 무방하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시세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기출은 어디서는 기출은 요 부분에서 기출이 됐던 겁니다. 30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서는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주관적인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실행 통지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게 아까 판례 내용이죠. 그 내용을 갖고 기출한 겁니다.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다. 아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혼동돼서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질문 받게 되면 맞아요. 그냥 읽으면 객관적 평가되지 않습니까? 다시 통지하는 게 합당해 보여요. 하지만 틀린 질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얘기를 했죠. 실행 통지할 때 청산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통지를 해야 한다. 그 뜻을 청산금이 없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법 3조 제1항입니다. 참고로 예약 당시에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할 때 좀 채권이 더 큰 경우죠.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아까 배웠죠. 참고로 비교해서 하십시오. 이건 가담법의 적용 범위 문제인 거죠. 이는 지금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청산금을 평가를 해보니 청산금이 없는 경우고 그러한 경우에도 권리취득의 방법에서 기속청산의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뜻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기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방금 했던 겁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근데 누구한테? 채무자 등. 채무자 등이니까 채무자, 물상보증이 제3취득자. 이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이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의 소유고시는 제3취득자도 보호한다.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강조했죠. 채무자 등, 채무자, 물상보증인, 채무자 위에도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가 있으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에게 대해서도 실행을 청산금 평가를 통지해야 한다. 강조했으면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만일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즉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아니면 채무자와 제3취득자, 즉 일부에 대해서만 통지를 한 경우, 즉 일부에 대해서는 전부나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 통지를 지금 누락한 겁니다. 본래는 채무자가 등,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존재하면 그 사람 전부 해야 하는데 전부에 통지도 한 거나 아니면 일부에서 누락한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도달하면 그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전부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기간이 경과되지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행이 되려면 채무자 등 전부에게 도달이 된 다음에 진행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가등기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즉 청산기가 진행한 이 의미는 뭐냐면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설사 편법으로 왜 편법이죠? 등기를 신청하려면 도달이 됐다는 것을 통지를 증명해야죠. 그 도달 시점을 다 기재하고 도달 시점이 언제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한 사정으로 편법으로 그러니까 편법 얘기는 제대로 썼으면 등기가 안 됐을 텐데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편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본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등기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실행의 통지는 언제 되겠죠? 변제기 이후라는 거. 통지의 시기는 변제기 된 이후다. 왜냐하면 담보권 실행 언제입니까? 저당권을 예를 들었을 때 저당권도 언제 시기?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래하지 못했을 때 경매같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통지 시기는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은 변제기 이후부터 가능한 겁니다. 변제기 이후에. 통지 시기는 그래서 통지 변제기 이후가 도래했으면 채무자는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통지를 한 후에 아까 이제 실행 통지했죠. 실행 통지 안에 뭐가 있죠? 청산금의 평가 통지겠죠. 그걸 항상 통지하게 되면 청산금 평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해 다툴 수 없다. 법 구조.
이 자체를 33에 묻고 있습니다. 기속청산에서 기속청산이 지금 권리취득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에는 권리취득의 방법과 경매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권리취득의 방법보다 기속청산이다. 기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그럼 틀린 질문이다. 못한다는 거. 아까 제가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청산기간 경과. 실행 통지를 한 다음에 통지를 하겠으면 도달이 되겠죠.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가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는 것부터. 기간이 2개월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나야 한다. 청산기간은. 청산기간은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청산기간은 지나야 한다. 그 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청산기간의 경과는 청산금이 통지를 했어요. 청산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다 청산기간이 경과돼야 한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한 경우에도 청산기간은 경과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액은 청산금 평가액을 지금 없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변제를 하고 담보가등기를 소멸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 권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해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제3조 1항에 따른 청산을 하게 됐죠. 청산. 이제 청산 기간이 됐으면 이제 청산금을 통지한 청산금을 있으면 나머지 남은 청산금이 있으면 그걸 지급하는 되는 거고 청산금이 없으면 지급할 금원이 없겠죠. 그 얘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제3조 1항에 대한 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자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금액을 채무당에게 지급한다. 이게 뭐란다? 청산금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부동산 가액에서 통지 당시의 시가 가액에서 채권액 아까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행 통지할 때 360조에 따른 원금, 이자, 위약금, 그 다음 지원선회금, 실행비용을 뺀 금액이 뭐가 된다? 청산금. 남은 게 있으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급을 해야만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물상보증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채권액을 계산하는 얘기는 담보가등기고자 그 채권자의 채권액만 계산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채권액을 계산할 때 혹여나 이 담보가등기에 설정된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을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도 포함한다. 무슨 얘기면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을 때 그 이전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저당권이 이 사람에게 왜냐하면 담보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선순위는 인수하금 꼴이 되는 거예요. 즉 채권자가 이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요 금액을 빼지 않고 하게 되면 채무자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채무자가 대신 갚아야 할 것을 채권자가 담보등기 채권자가 대신 갚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로 담보가등기에 설정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채권액에서 채권자의 채권액만 빼게 되면 채무자가 유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담보가등기 본등기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말소되지 선순위 담보권은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당권자 선순위 담보권자의 액수를 빼게 된 겁니다. 채무자가 이득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채권액을 또한 빼지 않으면 담보목적 부동산 선순위 담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피담보 채권액을 여기 계산할 때 여기서 빼지 않게 되면 채무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당하게
채무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는 그 채권을 계산할 때 그 채권액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담보가등기 앞에 저당권이 있다. 채권자가 본등기하게 되면 이 저당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채무자가 폭리를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해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선뜻 여러분이 왜 그럴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담보가등기가 있고 그 이후에 본등기가 됐다. 그럼 이 저당권을 인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그러니까 빼는구나. 다만 이 조항에 위반한 특약으로 채무자 등에 불리한 것은 무효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해진 특약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담보법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물권법에서 배우는 것과 바탕은 가등기담보법도 기본, 물권법에서 저당권과 유사하게 출발하지만 담보가등의 특징을 좀 반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조항에, 그러니까 4조 1항에 위반하는 특약으로 채무자 등에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가등기담보법이 누구를 위한 거죠? 폭리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결국은 채무자 등을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불리한 것은 무효다.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게 좀 또 특이합니다.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은 지금 채무자에게 불리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 예외이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4조 1항에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만 청산기간 후에 행하여진 거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좀 암기를 아주 눈에 익히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처분 청산 방법은 가등기담법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 취득에 의한 방법은 뭐다? 기속 청산이다. 이제 이론상 이제 권리 취득의 방법에는 기속 청산과 처분 청산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것은 기속 청산이지 처분 청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청산금 청구권자. 청산금이 나왔으면 청구권자 누구겠어? 기본적으로 채무자 등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본래 청산금 청구자는 채무자 등이겠죠.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은 특이하게도 후순위 권리자. 예컨대 담보가등기가 등기된 이후에 가등기담보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청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하게 되면 청산금이란 구체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채무자 등이 있을 거고요. 그럼 채무자 등이 있고 권리는 채무자 등, 청산금 청구권자는 채무자 등이죠. 그 얘기는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해야죠. 그런 권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산금 청구, 청산금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 청산금을 채무자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는 채무자 등은 청산금 청구권인 거죠. 근데 또한 후순위 권리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에게 이 청산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는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 주세요 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후순위 권리자도 채권자에게 이 청산금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본래 채무자한테 줘야 할 것을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한테 주는 겁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는 제외됐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의 경우에는 본등기 하더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후순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본등기가 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가등기한 본등기에 절차하게 되면 직권 말소하는 것에 대해서 다 언급돼 있습니다. 중기 처리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등기한 본등기에 있을 경우에는 압류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논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독특하다고 보는 겁니다. 가담법은. 그래서 그 의미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 청산금을 주세하게 되면 채권자는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해할 청산금의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취지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독특해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대항력 유무를 할 때 말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근데 말소 기준 권리에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 가등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뭐냐면 담보 가등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되면 대항할 수 없어요. 즉 담보 가등기에 기초해서 권리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임차권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대신에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서 좀 특이합니다. 기존 우리가 배웠던 법률에 좀 충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등기를 경매 절차 진행한 거는 이건 권리 취득 방법이거든요. 경매라면 다르겠죠. 경매라면 만약 경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대항력이 임차권 취득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가등기 기초에서 본등기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느 범위에서요? 임대차 보증금 기준도 반환을 청구도 어느 범위에서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이 청산금의 범위 내기 때문에 보호는 되겠죠. 채권자는 손해볼 게 없어요. 만약에 채권자가 청산금은 1억인데 보증금 2억이다. 2억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했다 하게 되면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1억에 대해서는 임차권자가 취득한 자에게 주는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청산금 지급 의무이 면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합니다. 좀 독특하기 때문에 좀 기존의 어떤 법리에서 논리조사 설명이 힘들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인정되는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드는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혼동이 와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누가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임차권 취득한 사람 후순위 권리자거든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왜 그러냐면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에 합력권을 위한 536조를 준용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담보가등기 후에 이 조항들은 어느 지금 기속청산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채무자에게는 소유등 청구권이 있고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있어요. 청산금을 지급하면 만약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완료되면 소유등 청구권과 채권자는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물 인도 청구권과 관련해서 담보가등기 외에 대항력이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이 법문의 규정에 의해서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겁니다. 좀 독특한 법리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것은 담보가등기 이후에 대항력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의미이다. 준용되는 의미는 채권자가 임차인 상대로 목적물 넘겨주세요. 그럼 원래 대항할 수는 없지만 이 법조문에 따라서 청산금,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는 게 아니라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청산금이 1억 있고 보증금 2억이면 1억의 범위 내에서만 거절할 수 있는 거고 1억을 받으면 나머지 1억 못 받았다고 해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청산금입니다. 그래서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가 중요합니다. 1억이다. 청산금이 1억인데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1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동시에 항변이다. 즉 채권자가 1억을 주면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2억 중에 1억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과 2억으로 좀 기재를 해놓고 계속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